보자. 메모장 그림판. 오늘 해야 될 거는 일단 오늘은 이제 저번에 배운 IS LN 곡선 이용해서 ASAD 그러니까 총공급, 총수요 곡선을 그릴 거예요. 이게 내용이 솔직히 말해서 저도 정리가 잘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거는 강의보다는 나도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다. 왜? 나도 모르니까. 이제 이거 그때 했을 때는 기억이 났었는데 지금은 또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것만 하면 거의 경기가 끝나서 빨리 끝내고 헌법이나 행정법을 해야 된다. 왜냐면은 제가 이제 약간 연습 시험을 쳐보러 가기 때문에 그때까지 헌법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경기가 끝나고 헌법을 하고 싶어요. 음, 일단은 제일 먼저 총수요 곡선을 그려야겠죠. 수요 곡선을 그려야 한다. 일단은 뭐 좀 그렇긴 한데 말을 대충 해드리면 이거 Y고 P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거의 총공급 총수요 곡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가격이 알지 반대지 알지 이거 맞지 가격이 늘면 Y가 적어진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우하향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 이유가 뭐야? 물가가 내릴 때 총수요 감소하는 이유는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거 그 미시경제학의 가격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미시경제학에서 그 수요 곡선이랑 똑같은 이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개인으로 생각했을 때 가격이 그 한 물품에 대해서 사고 싶은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니에요. 이 의미 자체가 아예 달라요. 모양은 똑같이 생겼는데 이게 물가잖아요. 그러면은 물가가 내린다고 해서 내가 그 물건을 많이 사는 이유가 될 수가 없어. 왜냐면은 물가라는 거는 모든 물건이 다 같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물건만 가격이 내리면은 이제 그거를 더 사겠죠. 그게 수요 곡선이잖아요. 근데 물가가 내리는데 내가 살 이유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럼 왜 그럴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몇 가지 효과가 있는데 이게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하나하나 찝어봅시다 한번. 먼저 이자율 효과. 이자율 효과. 일단은 물가가 하락하면 화폐 수요가 감소한다. 물가 하락하면 화폐 수요 감소해요. 왜? 화폐 수요는 물가 영향을 받는다 했잖아요. 화폐 수요는 그 이자율, 물가, 그다음에 뭐였죠? 소득 이렇게 세 가지의 영향을 받는다 했었죠. 그러니까 물가가 내리면 이제 내가 돈을 많이 들고 갈 필요가 없잖아요. 가격이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거래적 그 화폐 수요가 감소하는 거죠. 감소하고 그래서 LM 곡선이 이제
우측으로 늘어난다. 아, 이거는 좀 색깔이 다르게 해야겠네. 우측으로 간다. 아, 이거 LN 곡선 왜 우측으로 가는지 설명을 또 해야 되네, 이러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그림을 같이 그려봅시다. IS LN 곡선을 그려볼게요. 요게 IS LN 곡선이었잖아요. 그래서 화폐 수요가 줄어들면 LN 곡선이 이쪽으로 가거든요. LN 곡선이 색깔을 바꾸자. 요 LM2 곡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LM 다시 이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다시 그 LN 곡선이 나오는 그걸로 가야 되거든요. 저도 한번 개혁 되살리고 한번 그려봅시다. 그럼 저도 사실 솔직히 말해서 바로 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 MS고 MT잖아요. 그런데 그 화폐 수요가 감소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같이 해야겠네. MT 다시. 그럼 어떻게 되죠? 이자율이 낮아지네요. 맞죠? 화폐의 양은 똑같은데 이자율이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잠깐만, 화폐량이 똑같은데 이자율이 낮아졌어. 애초에 여기서 그건 어떻게 나왔지? 잠깐만요. 여기서 그 RM 곡선은 내는 방법을 봐야겠네. LN 곡선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냈었죠. 요게 이렇게 따다다다다다닥 와가지고 잠깐만.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네. 한번 다시 봅시다. 쉽지가 않네요. 쉽지가 않아. 가면 국민 소득이 늘어나면 화폐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자율이 늘어난다. 아, 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원인을 국민 소득으로 잡으면 이렇게 된다는 건데, 잠깐만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게 화폐 수요가 감소하면 이자율이 줄어든다. 뭐 근데 뭐 그냥 뭐 대충 봅시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이 약간 그게 있거든요. 이건 좀 적어놔야겠다. 이게 저도 이제 살짝 암기식으로 해가지고 바로바로 안 나오는데 하나 더 적어놓을게요. 이거 쉽지가 않네. 보자. G가 올라가면 화살표가 한글 한자로 뭐지? 뭐에 화살표가 있더라? 여기 있나? 아, 있네.
요건 약간 암기를 해야 되는 거라서 이제 저같이 아예 공부하는 사람들은 상관없는데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이게 도출하고 싶은데 도출하는 게 제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럼 저도 이거 뭐지 처음에 도출하고 그 다음부터는 암기로 그냥 넘긴 부분이어가지고 이제 와서 다시 하려니까 너무 빡치네. 나중에 이거는 따로 공부를 한번 해야겠다. 그 다음에 여기 P는 줄어들면 LM은 들어가지만 AS AD 곡선상 이렇게 되네요. 색깔이 영 안 보이네. 점점 글이 많아지는구만. 어쨌든 이제 보면은 이거 그대로 써서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G랑 T랑 이제 그거랑 이렇게 보는 건데 물가가 줄어들면 이제 MD가 줄어들어서 LM이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아, 이 V가 사실상 잠깐만요. 그 설명도 해야 되네. V가 이게 MD 감소하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라서. 그래서 MD가 감소하면 LM은 오른쪽으로 가요. 그래서 LM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이제 이자율이 줄어들죠. 여기서 균형이 만들어질 테니까 이자율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이자율이 내려간다. 그러면 이자율이 내려가면 이제 C랑 I가 늘어나니까 수요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총수요는 사실상 그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랑 크게 다를 게 없어요. 다를 게 없는데 그거를 이제 이게 이자율에 대해서 나오면 IS 곡선이고 요거를 물가에 대해서 하면 이제 그 AD 곡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건 화폐까지 포함한 개념이다. 그래서 이제 물가가 떨어지면 화폐 수요 감소해서 이자율이 떨어진다. 화폐 수요 감소해서 이자율이 떨어진다. 대충 이야기할 수 있겠죠. 화폐 수요가 감소한다는 소리는 화폐를 많이 안 들고 있다는 소리고 그러면은 그거를 은행에다 넣던지 어쨌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자율 감소하겠죠. 그럼 이자율 감소하면 이제 그 소비랑 그 늦잖아요. 왜냐면 은행에 안 넣고 그 다음에 기업에서는 돈을 빌려서 쓰기 때문에. 그러면 총수요가 늘어난다. 그냥 이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P가 줄어들면 총수요가 늘어난다. 반비례한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효과들도 있거든요. 다른 효과들도 잠깐 설명을 합시다. 이거는 뭐 나중에 그리고 두 번째 효과 실질 자산 효과. 일단은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건 P와 Y가 나와야겠죠. P가 Y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먼저 물가라고 시작하면 이제 자산 가치 상승. 물가가 하락하면 이거는 자산 가치가 아니다. 현금 가치구나. 현금 같은 돈의 가치가 상승해요. 돈 가치가 상승하면
이제 구매력이 상승하잖아요. 그래서 C가 늘어난다. 그래서 IS 곡선이 이제 우쪽으로 이동한다. 이 IS 곡선 이게 여기는 G라고 적혀 있잖아요. G가 늘어나면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적혀 있는데 요게 단순히 IS 그 G만 포함된 게 아니고 정부만 포함된 게 아니라 C랑 I 그러니까 저기 IS 곡선에서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잖아요. 그래서 요게 늘어나든 요게 늘어나든 요게 늘어나든 결국 IS 곡선은 이제 오른쪽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오른쪽으로 가면 총수요가 늘어난다. 그렇겠죠? 이게 이쪽 가면 총수요가 늘어난다. 뭐 그건 당연한 게 C가 늘어나면 총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Y가 늘어나잖아. 그리고 세 번째 경상수지 효과라고 해서 이거는 수출을 따지는 거네. 수출을 우리가 지금까지 안 따졌으니까 그냥 넘길게요. 어쨌든 그러면은 다시 이제 이런 효과들이 있다고 생각한 다음에 IS LN 곡선을 그려가지고 한번 도출해 봅시다. Y랑 여기가 P였죠. R이지 R. IS LN 곡선 R이었잖아요. 그런데 요 LN 곡선이 요렇게 이동하면서 균형이 여기서 여기로 이동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 이게 뭐야? 이자율 때문에 그렇다 했죠. 아까 전에 P가 떨어지면 이제 화폐 수요가 감소하고 화폐 수요가 감소하면 LN 곡선이 오른쪽으로 한다. 그래서 곡선으로 가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LN 곡선 오른쪽 갔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자율은 떨어졌고 그 다음에 Y는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여기 밑에서 받아가지고 Y는 P 받아서 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 하고 쪼쪼쪼쪼쪼쪼쪼쪼 한 다음에 보면은 이제 Y는 여기가 더 크잖아요. 여기가 더 크죠. 여기가 더 큰데 물가는 현재 감소했다 했잖아요. 물가 감소하면 이렇게 되겠죠. 물가는 감소했는데 Y가 더 커지니까. 그래서 이게 AD가 된다. 이게 총수요 곡선이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도출해야 되는 건 사실 요거거든요. 그 화폐 수요가 감소하면은 LN 곡선이 오른쪽 간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이거 증명을 안 할까? 나도 오랜만에 증명을 하고 싶긴 한데 머리가 아프네. 잠깐만요. 분명 있을 텐데 어딘가 책에 어디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증명도 했던 것 같아 그때. 했는데 보자. 화폐 수요가 감소하면 오른쪽으로 간다. 모르겠어요. 일단은 뭐 다음에 뭐 보든지 합시다. 어쨌든 이제 그러면 AD 곡선 나왔잖아요. 요 AD 곡선은 이제 뭐 IS 곡선을 따라가는데 기울기가 그거는 뭐 그건 왜 그러냐면 아까 전에 그 그림에서 보세요. IS고 LM이 반대로 그랬나 뭐 색깔이 반대가 됐는데 어쨌든 라고 치면 요 LM 곡선 두 번째 LM 곡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요 뭐지? 요렇게 Y가 증가하는 그게 Y랑 증가랑 이자율 감소하는 이 모양이 이러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가파르다. IS가 만약 가파르면 많이 내려가. 뭐지? 여기 이자율은 조금 떨어지고 여기 Y는 조금 오르겠죠. 이자율은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느슨하면 이자율은 거의 안 떨어지고 Y는 많이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이 LN 곡선이 움직이기 때문에 IS 곡선의 기울기를 따라간다. IS 곡선이 가파르면 AD도 가파르고 IS 곡선이 완만하면 AD도 완만하다. 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수요 곡선도 애들마다 모양이 다르거든요.
근데 뭐 이거는 굳이 뭐 그까지 따질 필요 없을 것 같고, 케인즈는 IS 곡선이 수직선이니까 수직선이다. 따져야 되네 이거. 케인즈 악파는 뭐 따질까? 안 따질래요. 어쨌든 IS 곡선 모양을 따라가기 때문에 IS 곡선을 우리가 저번에 말했는데, 케인즈 악파랑 통화주의 악파가 있으면 케인즈 악파는 가파르잖아요. 가파르 IS 곡선이거든요. LM이라 하면 가파르니까 그대로 AD도 가파르고 총수요도 가파르고, 통화주의 악파는 완만하니까 총수요도 완만하다 라고 됩니다잉. 그러면 일단은 총수요는 그냥 요 정도만 하고, 그냥 도출법만 알고 약간 모양이 학파마다 조금 다르다는 거, 그 정도만 캐치하면 될 거. 이게 지금 하는 내용들이 사실 이제 좀 일반 그걸 벗어나서 약간 좀 어렵긴 해. 저도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이쪽은 어려워가지고. ISLM까지는 내가 어떻게 해보겠는데, 여기는 좀 너무 개념상 상당히 어렵네. 내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총공구 곡선. 총공구 곡선은 뭘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곡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곡선이지. 공급 있잖아. 공급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공급이 있는 거예요. 노동이랑 생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 이제 그래프로 간단하게만 그리면, 이제 이게 우리가 미시경제에서 배웠던 L과 W 있잖아요. 이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VMP L, 그 다음에 LS. 그래서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 이 두 가지가 일치하는 점에서 균형 노동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크게 안 다루긴 했는데, 이제 노동 투입과 그 생산량이 있다면 이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거든요. 왜냐면 자본은 일정하니까 거기서 노동 투입이 이제 바뀔 거 아니에요. 그게 딱 균형점이 되는, 이 균형점이 되는 노동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월급과 노동량이 정해진 딱 균형점이 되는 노동량만큼 하면 이제 이게 Y가 나오겠죠. 이게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총 공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총공급 곡선이 학파마다 좀 차이가 커요. 그 다음에 여기서 걔네들이 나와요. 드디어 새 고전학파랑 새 케인작파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일단 근데 조금 좀 뭐지? 약간 거시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막 이렇게 쌩으로 설명하지 않고, 에이스 곡선은 일단 어떤 모양으로 나오냐면, 이제 아까 전에도 그렸듯이 요게 AD면 요게 AS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그 모양이 이렇다는 거고, 에이스 곡선 사실은 그 어느 악판에 따라서 모양이 완전 달라요. 이렇게 돼 사실. 그러니까 이게 학파 차이인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완전 누운 AS 곡선을 가진 학파는 케인즈 학파가 아니고 케인즈예요. 케인즈는 요거를 이렇게 누웠다고 봤어요. 요게 AD겠죠. 그 다음에 요게 AD, 그 다음에 요게 AD가 되는 거예요. AD가 아니다. 여기는 이렇게 되겠네. 요거 고전학파예요. 고전학파. 요거는 케인즈. 이제 요거는 2세대부터는 요 모양인데 서로 기울기가 다르다 이렇게 말했던 거고,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둘이는 이렇게 아예 완전 모양이 달랐다. 이거를 알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래서 왜 고전학파에서는 에이스가 직선이었냐? 이게 왜 직선일까요? 이거에 이제 이런 걸 하나하나씩 궁금해 여겨야겠죠? 왜 직선이었을까? 왜냐면은 완전 신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전학파는 임금이, 그러니까 정보가 완전 공개되었다.
그러니까 개개인이, 그러니까 뭐 일하는 사람이든 일하는 사람, 일꾼이 아닌데, 어쨌든 뭐 노동자든 아니면 이제 기업이든 모두 정보를 다 안다. 그러니까 딱 필요한 정도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가격이 균형 가격이죠. 균형 가격에서 사회에서 필요한 정도, 거기서 이제 그 공급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물가랑 상관없는 거죠. 왜냐면 물가랑 상관없이 임금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뭐라고 해야지? 한번 잘 생각해봐요. 이게 공급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게 뭘 의미하는지부터 봅시다. 이게 Y고 이게 P면은 이거 물가에 상관없이 그 공급이 고정돼 있다는 소리거든요. 공급량이. 왜 그러냐? 물가가 오르면요 어떻게 되냐? 이 고전학파 입장에서는 물가가 오르면, 보세요. 물가가 오르면 이제 노동자들이 라고 하는 순간 이제 월급이 원래대로 맞춰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500원에 초코파이 하나 살 수 있어요. 500원 초코파이. 500원 초코파이 하나 살 수 있었는데 요게 1000원에 1000원 초코파이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노동자들이 이러면서 내 돈이 원래 받던 대로 받으면 2분의 1밖에 안 되네. 이렇게 바로 눈치채는 거예요. 바뀌자마자. 그러면 기업이 이러면서 바뀌었네? 그러면은 얘네들한테 원래도 주던 대로 줘야지 이러면서 바로 월급이 2배가 된다. 월급이 2배가 돼버린다. 그러면은 요게 실질 월급이라 하거든요. 요게. 그러니까 얘네들은 명목 월급 봐요. 그러니까 얘네들 보는 건 W지만 이 W가 실질이랑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일정하게 돼요. 월급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돼. 왜냐면은 정보가 모두 공개되기 때문에 1초 만에 계속 1초도 아니지. 어제 순식간에 원래대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게 물가에 따라서 노동자들이 뭔가 태도를 바꿀 이유가 없다는 거죠. 물가에 바꾸면 월급이 올라가니까, 물가가 2배로 뛰면 니도 월급 2배로 띄워줄게. 그러면 노동자들 그래? 그럼 난 상관없잖아. 똑같이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늘리려면 결국에는 기술 이런 게 늘어나서 아예 사회 전체적인 그 최대 생산량이 늘어나야지 이제 물가 같은 걸로 택도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고전학파의 이야기거든요. 어쩌면 안녕하세요. 알바 잘 하고 계신가요? 오늘 개꿀잼 총고우 곡선 개빡십니다 이거. 내용 개빡십니다 이거 진짜로. 바로 죽어버립니다. 케인즈, 이제 그럼 케인즈를 살펴보자. 케인즈는 모양이 완전 고전학파 반대로 나오잖아요. 왜 이러지? 이게 공급이 완전 가로란 소리거든요. 그러면 먼저 한번 그려봅시다. 공급이 왜 가로일까? Y랑 P로 생각하면 공급이 이렇게 되는 소리인데, 그럼 이게 뭘 뜻해요? 물가가 변하면 공급이 없어진다 소리죠.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물가가 일정하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맞죠? 왜냐? 케인즈가 보는 노동자들은 명목임금,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아닌 자기 월급을 보고 행동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수요는 이제 실질 임금, 그러니까 물가를 고려한 임금. 이게 뭐냐? 그러니까 기업들은 알고 있다. 물가를. 그런데 노동자들은 모른다. 이게 뭔 소리냐면 처음에 500원 초코파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1000원 초코파이로 물가가 2배로 올랐어요. 물가가 2배로 오르면
이제 노동자들이 만약에 500만 원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500만 원 그대로여도 노동자들은 불만이 없는 거예요. 나는 뭐 똑같이 받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500만 원 주던 게 지금 사실상 250만 원 줄어든 거죠. 왜냐면은 얘가 초코파이를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초코 파는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500만 원 주고 500원짜리 초코파이 만드던 애들이 500만 원 똑같이 줬는데 1000원짜리 초코파이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2배로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2배로 2분의 1만 주는 것처럼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기업들은. 음.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게 아예 그냥 이게 아니네. 잠깐만요. 에이스가 완전 이게 아니고 이렇게 되네. 음. 케인즈는 어쨌든 이제 이런 기반인데 케인즈는 결국 그렇다 했죠. 그 뭐야 재고가 남고 실업 있고 이제 이런 상태라고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케인즈가 말하는 그 경제 상태란 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물가가 단기에서 고정 바뀌지 않고도 계속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재고가 있고 실업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 늘리려면 늘릴 수 있고 줄이려면 줄일 수 있다. 물가랑 상관없이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게 사회에서 최대량이겠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는 요게 오면은 이제 거기서는 이제 수직한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어쨌든 근데 이게 결국 뭔 소리냐? 이 고전학파랑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그게 뭔 소린데라고 생각해줬잖아요. 요게 AS 고전학파는 이제 아예 수직선이었고 케인즈는 사실상 여기는 안 다루잖아요. 케인즈는 이게 완벽하게 공급이 끝난 걸 안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만 다루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 이게 공급이 최대치인데 공급 최대치보다 공급이 덜 된단 말이에요. 언제나 공급 최대치보다 덜 된다. 고전학파는 언제나 공급 최대치로 되고 있다. 그냥 그 이야기예요. 딱. 그래서 왜 공급보다 덜 되냐? 그러면은 이제 가격이 안 내려가서. 그러니까 케인즈는 이 실업이 있는 이유. 이게 실업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이거는 실업이 없다. 왜냐면은 그 순식간에 계속 돈이 이동하기 때문에 어차피 모든 딱 사회에서 필요한 만큼 모두 들어간다. 이거는 실업이 있다. 왜? 월급이 안 내려서. 그러니까 한번 오르는데 월급은 오를 수는 있지만 이제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노동조합이나 계약 이런 것들 때문에 월급이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노동자들이 이걸 보지만 이제 물가랑 상관없이 안 내려. 월급이 내려가지를 못해요. 노동자들이 반대하기 때문이겠죠. 그럼 이게 안 내리기 때문에 실업이 생기겠죠. 왜냐면은 가격이 딱 시장 가격에 맞춰야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아지면 월급이 줄어들어야 사람을 뽑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경제가 안 좋아지는데 월급이 유지되면은 실업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월급을 못 줄 거 아니야 사람들한테 다. 그러니까 덜 뽑는 거예요. 그게 케인즈가 말하는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케인즈가 말하는 공급은 여유가 있는 잉여가 항상 있는 공급 상태고 이제 그 고전학파가 말하는 공급은 언제나 최고의 공급 상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뭐에 완전 차이 나는 거예요. 하나는 완전 수직이고 이건 완전 수평이잖아요. 반대구나. 이게 수평이고 이게 수직이구나. 어쨌든 그렇게 나오는 이유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 두 개를 봤어요. 얘들 두 개는 이제 극단적인 생각이니까 알겠어. 그러면은 다른 애들은 왜 저럴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다른 애들은 왜 이런 모양으로 나올까요? 이거는 이제 2세대부터는 얘네들 둘 다 이런 모양이거든요. 2세대가 누구였죠? 케인즈 악파 vs 통화주 약파였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개념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서로서로 장단점을 흡수한 거야. 이 뭐야, 둘이 장단점을 흡수했어요. 그러니까 케인즈 학파들은 이제 고전 학파의 그걸 약간 생각 받아들였고, 통화주의도 이제 고전 학파 베이스에서 케인즈의 생각을 약간 받아들인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냐? 얘네들은 적응적 기대란 말을 써요. 적응적 기대가 뭐냐?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에 기초하여 물가를 예상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단기 장기가 나눠요. 일단 케인즈는 사실상 단기 이야기만 한 거죠. 이거는 단기에서잖아요. 왜냐면 장기에서는 이제 물가가 조정이 될 테니까 월급이 안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케인즈는 월급이 안 내린다 했잖아요. 이거는 단기 이야기죠. 그리고 고전학파는 장기 이야기만 한 거죠. 왜냐면 단기에서는 물가가 변할 때 월급이 바로바로 변할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막 물가 오른다고 월급이 바로바로 오르나요? 안 오르지. 그러니까 장기 이야기만 했단 말이에요. 얘는 장기 이야기만 했고 얘는 단기 이야기만 했는데, 그럼 이 세대는 이제 그 두 개를 같이 말해보자 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 2세대를 그려보면 한번, 2세대를 그리면 장기랑 단기랑 따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SAS 이게 단기고요. 이게 LAS 이게 장기인데, 장기는 그 고전학파가 말했듯이 이렇게 수직선 나오고 여기는 이렇게 나와요. 비례하겠죠? Y랑 P랑. 이게 이제 왜 비례하냐 이거를 찾아봐야겠죠. 왜 비례할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동자 5인 모형이라네요. 노동자 5인 모형. 그러니까 노동자가 기업에 비해 정보가 부족하다. 일단 이거 케인즈가 쓰던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만약에 물가가 오르면 노동자는 물가가 오른 줄 모른다. 단기니까요. 단기에서. 근데 기업은 안다. 이 말이거든요. 잠깐만요. 이거 좀 말로 설명하기가 좀 빡신데. 아, 이거 그냥 그림으로 해야겠다. 아우, 빡시네 이거. 이게 Y랑 뭘 베이스로지? 아, R이랑 W 노동시장부터 그려야겠네. 요게 LS 노동공급이고, 요거는 노동 수요인데, 여기 VMP잖아요 원래. LD가 이제 VMP인데, VMPL인데 요건 W고. 그런데 요게 어떻게 되냐, 요게 물가가 변하면 변한다는 소리죠. 공급이, 아, 그 수요가, 왜 수요가 변하죠? 수요가 변한 이유는, 이거 봅시다. 일단 물가가 오르면 기업이 알기 때문에 수요가 변하는 거예요. 물가 오르면 이제 물가 오르면 기업은 물가 눈치채고, 이득이네. 아까 전에 설명했던 그게 여기 나오네. 500원에 초코파이 하나 팔 때 그게 1000원에 팔리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같은 월급 주고 더 많이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이득인 거야. 개이득이기 때문에 이제 노동 고용량을 늘린다. 여기 보면 여기에서 고용량이 요렇게 늘어나잖아요. 맞죠? 그래서 고용량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Y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물가가 늘어나면 고용량이 늘어나잖아요. 고용량이 늘어나면 생산이 늘어나겠죠. 고용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된다. 물가가
오르면 고용량도 늘어난다. 간단하죠? 그 반대로 장기에서는 왜? 잠깐만요. 장기에서는 물가를 완벽하게 예측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도 알아요. 이게 물가가 늘어난 걸. 그러면은 이게 AS 곡선도 같이 이동하겠죠. 여기 보면은 AS 곡선도 줄어들겠죠. 같은 돈으로는 일을 더 안 할 테니까. 왜냐면은 같은 돈 벌어도 뭐야 초코파이 못 사 먹잖아요. 그러니까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두 개가 만나는 지점이 여기 새로운 지점이 여기가 됐잖아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노동공급 똑같죠. 그러니까 이게 장기가 되면 그 노동 공급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한 점에서 일정하게 되는 거예요. 물가랑 상관없이. 그래서 장기가 요렇다. 이건 캐치되죠. 단기는 요렇고 장기는 요렇다. 그러니까 2세대인 케인작과 통화주의 약파는 둘 다 이렇다고 봤어요. 물론 기울기는 달라요. AD의 기울기가 달라. 그런데 어쨌든 이제 기본적인 그 개념은 똑같다. 그러면은 캐치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이제 3세대로 들어갑시다. 3세대 뭐였죠? 새 고전학파 vs 새 케인작파 있죠? 얘네들은 일단 새 고전학파부터 들어갑시다. 아까 전에 2세대 그 포인트가 뭐였죠? 예측적 기대. 그러니까 과거의 정보에 의존. 과거의 정보에 의존하기 때문에 단기에서는 이제 노동자들은 정보를 모른다. 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측적이었나? 잠깐만요. 아, 적응적이구나. 그런데 3세대에서는 이제 새고전학파는 알아요. 합리적 기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100% 정확하진 않아요. 정확하진 않지만 이제 여러 가지 그걸 고려한다는 거예요. 약간 미래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계획을 짜요. 물론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지만 계획을 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여기서는 이제 단기에서도 이렇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단기에서도 요렇다. 왜?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흐름상으로 예상을 해보면 단기에서도 수직이다. 왜? 왜냐면 노동자들도 그 월급 그러니까 물가 변화를 예측하기 때문에 인 거죠. 아까 전에 단기에서 이게 요렇게 모양이 나왔던 이유가 뭐였다 했어요? 노동자들은 자기가 돈 많이 받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 돈이 엄청 줄어들어서 기업들이 노동 공급을 늘렸기 때문에 그 공급이 늘어났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속여서 많이 고용한 거지. 싸게 많이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많이 나왔던 거죠. 공급이 많아진 이유가 그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고전학파에서는 이제 얘네들은 계속 물가 변화 예측하기 때문에 단기에서 수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좀 그렇죠. 이거 약간 과거 고전학파랑 똑같잖아요. 맞죠? 고전학파 생각은 똑같아졌어 사실. 그래서 이게 신고전학파인 거예요. 고전학파랑 아이디어가 똑같아요. 설명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야. 그러니까 고전학파에서는 자동으로 W가 움직이기 때문에 엄청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이제 3세대 새고전학파는 그 자동으로 움직여서 그런 게 아니고 요게 노동자 또 사람이잖아. 노동자 또 예측을 한다고 미래 예측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다. 는 이야기죠. 그리고 당연히 장기에서도 당연히 그거겠죠. 그래서 근데 얘네들이 딱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측을 하는데 그럼 이거를 깨려면 어떻게 돼요? 예측을 못하는 정책을 갑자기 실시하면 이제 단기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게 된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모양인데 예측을 못하는 그 갑작스러운 서프라이즈한 정책을 냈어요. 갑자기 정부에서 갑자기 요번에 물가 개올릴 거야.
물가 개 올릴 거야가 아니지. 물가 안 올릴 거야라고 말을 해놓고 몰래 물가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깜짝 놀라 얘네들이. 예상했던 거는 예상에 맞춰서 이거를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깜짝 놀라서 요게 이렇게 되는 거지 모양이. 그러니까 예상했던 거랑 다르기 때문에 요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고전학파가 그러면은 결론이 어떻게 돼? 이것만 보면 결론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상을 못하는 정책을 실시해서 물가를 증가시키며 공급이 늘어난다. 이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세고전학파에 따르면은 우리는 정책 숨겨야겠네. 정부가 몰래 서프라이즈 정책을 맨날 해야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론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서프라이즈 정책하면 못 믿는다. 정부 불신이 커져서 나중에는 아예 안 믿는다. 이제 그거죠. 양치기 소년이 되는 거죠. 정부가 양치기 소년이 되면 이제 아예 정부 완전 아무 효과도 없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그냥 정책을 하지 마라. 저는 실시하지 마라. 왜? 정책을 실시 안 하면 이제 여기서 그냥 고정되니까. 근데 정책을 실시하면 어떻게 돼요? 정책을 실시하면 그러니까 예상하는 정책. 만약에 말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요번에 무슨 할게요. 정부에서 경제를 상향시키기 위해서 할게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물가가 올라갈 거 예상할 수 있잖아 사람들이. 그럼 물가 올라가겠네 이러면서 내 월급 미리 올려주세요 이래가지고 월급 미리 올려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Y는 똑같은데 물가만 올라버리죠. 그러면은 이거 서민 경제 파괴되잖아요. 맞죠? 안 좋은 결과만 났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서프라이즈 정책하면 이렇게 되겠지만 서프라이즈 정책하면 물가도 오르면서 이제 소득이 공급이 늘어나겠죠. 그럼 이거는 좋지만 이게 첫 번째만 그렇지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된다? 절대 못 믿는 정부 말 자체를 안 믿어서 부작용이 일어난다. 사회적인 이제 많은 손해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어차피 해봤자 물가만 올리고 물가 올리던가 아니면 정부 불신 그러니까 이택인 거죠. 이택. 정부 정책을 실시하면 1. 공급 안 오르고 물가만 오르고 물가만 올리기. 2. 물가랑 공급 올리는 대신 신뢰도 박살내기. 이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이러면은 정부가 선택하겠어요? 안 하지. 개쓰레기잖아요 둘 다. 요거는 이번에는 괜찮지만 그 다음부터 그냥 국가 박살내는 길이고 요거는 그냥 물가 올리고 아무 효과도 없잖아. 그러니까 결과로는 처음부터 정책 실시하지 마라. 이 고전학파 하고 싶은 말이야. 새고전학파 하고 싶은 말은 예상을 하니까 정책 실시하지 마라. 이게 하고 싶은 말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새끼인 작파로 들어가 봅시다. 새끼인 작파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요. 새끼인 작파 가 없네? 뭐지? 왜 새끼인 작파가 글이 없냐? 이게 어떻게 되니? 잠깐만요. 응? 새끼인 작파가 글이 없네? 새끼인 작파 이야기도 재밌는데. 일단은 3세대 합리적 기대는 맞아요. 새끼인 작파는 일단 잠깐만요. 책이 있을 텐데 이쪽에 있나 보다.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새끼인 작파는 합리적 기대 똑같이 말했어요. 합리적 기대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합리적 기대 한다. 그런데 있잖아. 기대 알고 있어도 가격이 맘대로 안 되더라.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 가격이 맘대로 안 된다. 이거 어디서 봤죠? 케인즈에서 봤잖아요. 케인즈가 가격이 안 내린다 했잖아. 맞죠? 노동조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새 케인즈 학파들은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서로 극단적인 두 명이 있었어요. 케인즈랑 이제 고전학파가 있었어. 그런데 둘이 이제 2세대에서는 살짝 의견을 합쳐한단 말이에요. 아,
조금 다르긴 하지만 네 말도 맞아. 이런 식으로 의견을 합치해요.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야. 다시 분할돼요. 새 고전 악파랑 새 케인즈 악파로. 얘들은 고전의 그 케인즈의 생각을 더 많이 들고 온 거야. 결론은 케인즈다. 그러니까 니들 말 또 일리는 있지만 이거 고려하면 케인즈다. 이것도 니들 말에 또 일리가 있지만 고려하면 시고전 악파 맞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이게 좀 웃겨요. 보면은 재밌어. 재미있나? 재밌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알고 있어도 가격이 안 된다. 그럼 가격이 맘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가격이 맘대로 안 되는 거 생각해 봅시다. 가격이 맘대로 안 돼 있으면 I랑 P에서 가격이 맘대로 안 되면 물가가 올라도 W가 안 오르면, 그러니까 월급이 안 오르면 L이 증가. 그러면 그러니까 공급이 증가. 그렇겠죠. 노동 수요. 노수가 늘어서 공급이 증가할 거다. 이렇게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SAS, 물론 이제 그 장기에서는 얘네들도 똑같이 이제 장기에서는 이게 말할 게 없거든요. 장기에서는 그렇겠지. 근데 단기에서는 아니다. 세고전 악파는 단기에서도 이렇다. 단기에서도 수직선이다. 이제 세케인지 악파는 단기에서는 이렇다. 왜? 가격이 맘대로 안 되니까. 왜 그럼 가격이 맘대로 안 될까요? 가격이나 임금이 맘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두 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이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는 임금이 안 오른다. 임금이 안 오르면 어떻게 돼요? 그 생산 비용이 싸지니까 더 많이 만든다. 이거겠죠. 두 번째, 물가가 오르는데 가격이 안 변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격 그대로 라서 많이 팔린다. 그냥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 두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요렇게 된다는 이유가 임금이 안 오를 수도 있고 그냥 아니면 가격이 안 변해가지고, 그러니까 가격이 빨리 안 변해서 이게 우상향할 수도 있거든요. 이유 몇 개 보면은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서로 뭐 가격 조정하는 시간이 다르다. 아니면은 메뉴 비용, 그러니까 메뉴 비용이 있다. 메뉴 비용이 뭐냐면 이제 메뉴판 변경하는 비용이거든요. 가격을 변경할 때 메뉴판 변경하는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조금씩 변한다고 내가 가격이 조금씩 계속 올리면 메뉴판을 계속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은 누가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기다렸다가 바꾼다는 거죠. 그럼 기다리다가 바꾸는 동안 가격이 안 오르겠죠. 안 오르면 이 가격이 싸진 거잖아요. 사실상 물가가 올랐는데 가격이 그대로면, 그러면 이쪽으로 이 가게가 많이 팔린다는 소리예요. 많이 팔리면 공급이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뭐 서로 조정이 실패한다. 뭐 이런 아이디어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W가 안 오른다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그 뭐 노동계약이 1년치라서 이제 중간에 못 바꾼다. 월급을 못 바꾼다. 뭐 이런 거나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아까 말했던 뭐 노동조합 이런 것도 뭐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이제 그래서 세케인 작파는 요렇게 모양이다. 그러면 이거 여기서는 아까 말했죠. 정책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럼 여기서는 정책을 해야 될까요? 해야 되죠. 정책을 하면 이런 효과 때문에 가격이 바로바로 몇 변하기 때문에 공급이 늘어난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 똑같은 합리적 기대를 가지고 있어도 이제 또 말하는 게 다른 거예요. 이게 사실 거시경제학의 재미죠. 거시경제학 꽃이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야. 그냥 이게 다야.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이제 세대마다 다르다. 곡선이.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요거 하면 여기가 케인즈고요. 여기가 고전학파. 그 다음 여기는 이제
2세대, 3세대들인데 이제 3세대는 세케인 작파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겠죠. 그러니까 이게 장기 보면 이게 단기일수록 여기 가깝고 여기 장기거든요. 장기면 무조건 그 공급이 요렇게 되잖아요. 모든 케인즈 말고는 케인즈는 장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케인즈 말고는 모든 그 학파들이 장기에선 이게 맞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장기가 아닐 때 어떻게 되냐? 그게 포인트란 말이죠. 장기가 아닐 때 어떻게 되냐고 했을 때 이제 케인즈는 여유롭기 때문에 요게 그 공급이 상관없다. 물가랑. 그러니까 물가랑 상관없다기보다는 물가가 일정하다 소리죠. 왜냐면 공급량이 남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급을 최대로 당겨야 이게 물가가 변하는 거에 영향을 받지. 원래부터 여유로운데 물가랑 뭔 상관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고 2세대는 이렇게 된다. 왜? 예측적 기대 때문에 그 먼저 따라간다는 거죠. 과거에 그거를 따라가기 때문에 공급량이 변한다. 단기에서는. 그러니까 그 기업이랑 노동자들의 그게 다르기 때문에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그게 느리게 움직인다는 거죠. 과거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3세대로 오면 세고전학파랑 세케인즈 학파인데 세고전학파는 아니다. 단기에서도 수직이다. 왜? 왜냐면은 예측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합리적 기대를 하기 때문에 미래 거를 미리 정보로 예상을 해서 한다. 그러니까 단기에서 수직이다. 세케인즈 학파는 그래 예측을 해. 예측을 하는데 예측을 한다고 해서 가격을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다. 왜? 메뉴 비용이 있고 그다음에 뭐 노동조합이나 이런 그런 거 존재가 있고 하기 때문에 가격이 맘대로 그러니까 알고 있다고 해서 가격이 바로바로 적용이 안 된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단기에선 우상향한다.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2세대랑 세케인즈 학파, 여기는 케인즈, 여기는 2세대, 그 다음에 세케인즈 학파, 세케, 여기는 고전학파, 세고전학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그림만으로 이제 각 학파의 그 총 공급 곡선이랑 총 수요 곡선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거죠. 대충 그런 느낌이에요. 뭐 세부적인 내용은 있지만 사실 필요할까 싶어요. 별로 안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이해해도 솔직히 말해서 충분히 이해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뭘 살펴볼 거냐? 뭘 중점을 살펴볼 거냐고 하면 우리는 결국에는 요걸 중점을 살펴봐요. 2세대랑 세케인즈 학파. 사실 뭐 미래에 그게 그러니까 요 모양이 보기 좋잖아요, 솔직히. 총수 총공급이 이렇게 되는 게 보기 좋잖아. 맞죠? 다른 것들은 보기가 좀 안 좋아요. 뭐 쓰기도 어렵고.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할까요? 아니다. 그 필립스 곡선 이야기를 잠깐 하고 갑시다. 이거 왜냐면 필립스 곡선 하면 끝이거든요. 그 뒤에 거는 필요가 없어요. 우리 끝났어. 그러니까 필립스 곡선 빨리 하고 끝내봅시다. 이거 필립스 곡선이 뭐냐? 이게 총수 총공급 이거였잖아요. 예, 저도 이거 끝날 줄 몰랐는데 이거 오늘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2시까지 달리면 끝날 것 같은데? 거의 끝났는데 지금? 빨리 경기가 끝내야 돼 이거. 이제 지금 내용이 점점 하드해져가지고 내용이 너무 하드해져서 이제 강의 수준이 나도 좀 애매한 정도라서 약간 나도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딱 말하기도 어렵고 좀 그래요. 빨리빨리 끝내는 게 나은 것 같아. 빨리 끝내고 이거는 이제 나는 대충 정리한 거 가지고 내 알아서 이제 문제 푸는 공부는 따로 해야지. 일단은 우리 뭘 이야기할 거냐면 실업 이야기할 거야. 실업의 인플레이션. 이게 거시경제의 목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좀 포인트를 알 수 있는 게 Y가 실업이랑 가깝죠. 고용률이잖아요. Y가. 왜냐면은 고용이 많이 되면 공급이 늘어나고 고용이 줄어들면 그 공급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다음 이거는 물가죠. 인플레이션이죠. 이제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실업의 반대잖아요. 고용이니까. 고용이 실업의 반대잖아요. 그러면 이걸 반대로 돌리면은 그게 되겠네 하는 거예요. 그게 필립스 곡선인데
근데 실제로 잠깐만요. 일단 실업 뭐 이 실업 이야기 간단하게 합시다. 일단은 실업부터 합시다. 실업은 이제 총인구가 있고, 이거는 약간 사회에서 나온 건데, 총인구가 있고, 그 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 생산 가능이랑 생산 불가능, 비생산. 그 다음에 이 생산 가능에서 경제활동, 비활동. 그 다음에 이 경제활동 안에서 취업자와 실업자가 나뉘는 거거든요. 취업자, 실업자. 뭐, 대충 봅시다, 대충. 이게 한눈에 보게 나오고 싶은데. 거지 같구만. 일단은 실업률이 뭐냐고 하면은 요거예요. 경제활동 하는 사람들 중에서 실업자 수예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건들을 말해주면은 일단 생산 가능 인구는 15세 이상이에요. 15세 이상의 생산 가능 인구. 그 외에는 이제 비생산, 생산 불가능하다. 일을 못한다. 아예 일할 능력이 안 된다는 소리죠, 이거는. 그럼 일할 능력이 되는 사람들 중에 실제로 경제 활동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결정도 안 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제 뭐 학생, 가정주부, 구직 단념자, 단념자. 뭐 일 안 하는 사람들이야. 일을 안 해도 되는 사람들. 뭐 요런 사람들. 요런 사람들이고, 이 구직 단념자가 핵심이에요. 왜냐면 이게 역같이 만들거든요. 실업률을. 어쨌든 하고 그 외로 이제 경제활동 할 생각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경제활동 할 생각이 있는 사람. 잠깐 경제활동 할 생각이 있는 사람. 그거는 뭐냐면은 이제 4주간 이전에, 그러니까 한 달 안에 구직 활동했다. 한 달 안에 구직 활동을 한 사람이에요. 한 달 안에 구직 활동을 했는데 일을 못하면 실업자고, 일을 하면 취업자가 되는 거예요. 대충 그래요. 그리고 한 달 안에 구직 활동 안 하면 어떻게 된다? 구직 단념자가 된다. 그런데 실업자는요, 이 경제활동 인구 중에 실업자거든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이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한 달 동안 구직 활동 안 하면은 실업자에서 포함이 안 돼요. 실업률로 안 쳐줘. 그래서 이게 문제라고 하죠. 왜냐면은 이제 취업 시장이 빡칠수록 사람들이 포기를 하잖아요. 포기를 하면 이제 구직 단념자로 많이 가서 실업률이 줄어드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예 일하기를 포기해버리면 실업률이 줄어들어. 그래서 이거에 문제가 있다. 그 정도만 캐치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실업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왜 실업이 일어나냐는 크게 뭐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인플레이션. 취업자는 안 줄죠. 취업자가 줄어든다고? 그냥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어서 실업률이 줄어드는 거죠. 실업률이 줄어들고 취업자는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그렇죠. 일하는 사람은 그대로인데 실업률이 줄어드는 거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실제로 근데 취업하는 사람들이 아예 취업했던 사람이 망하고 구직 단념 해버리면, 그러면은 이제 엄청난 거죠. 근데 이러면은 실업률이 줄진 않을 건데? 줄진 않을걸? 아마 줄진 않을 것 같은데요? 물론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뭐 사회가 무너지고 맞죠, 근데. 저게 많아지면 그냥 사회가 무너지는데, 실업률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실업률로는 알 수 없는 사회 무너짐. 그러니까 저거는 표현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저는 지금 집에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나처럼 집에서 이러고 있으면 이제 실업률에 측정이 안 된다. 맞다. 근데 내가
내가 갑자기 회사에 면접 보러 가면 실업자가 된다. 지금은 저는 이제 구직 단연자지만 내가 면접 보러 원서를 내는 순간 나는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현재 저는 실업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뭐 인플레이션 물가 오르는 거죠. 500원짜리 초코파이가 1000원 되면 인플레이션 실업자 되는 거 쉽죠. 실업자 되는 거 쉽지. 취업자 되는 게 어려울 뿐이지. 그냥 뭐 이거는 그냥 이야기고. 잠깐만요. 인플레이션이 있다. 근데 인플레이션도 좀 인플레이션의 원인, 일단은 일반적으로는 통화량 증가. 그러니까 화폐 많이 찍어내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잖아요. 왜냐면은 그럴 수밖에 없겠죠. 물건은 이건 왜 그럴까? 물건은 정해져 있는데 화폐가 많아지니까 화폐 가격, 물건 가격이 증가한다. 인플레이션이요? 아니요? 그거랑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거는 월급을 못 낮추는 건요, 실업의 원인이에요. 그건 실업의 원인이야. 그러니까 실업이 왜 일어나냐 했을 때 월급 못 낮추니까 실업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면은 이제 기업에서 원하는 만큼 뽑으면 실업이 없는데 비싸서 원하는 만큼 못 뽑는다. 그러니까 싼 애들은 싼 능력을 가진 애들이죠. 능력을 가진 애들은 안 뽑힌다. 이게 실업의 원인. 인플레이션은 물가 증가니까 좀 다른 거예요. 월급 못 낮추는 건 실업의 원인. 인플레이션은 이제 통화량 증가 아니면은 재정 정책. 그러니까 정부 지출 증가. 정부가 돈 풀면은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수요거든요. 수요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요 측면이에요, 얘네들은. 이거는 그게 뭔 소리냐면, 잠깐만요. 다시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여기가 Y고 여기가 P였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AS AD라고 했을 때 물가가 오르려면 보세요. 물가가 이거잖아요. 여기잖아요. 지금 물가가 오른 거잖아요. 물가가 오르려면 수요가 증가하거나, 맞죠? 수요가 증가하면 물가 오르잖아요. 아니면 반대로 공급이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공급이 줄어들면 물가 오르잖아요. 여기 만나는 점이, 맞죠? 그러니까 수요 증가, 공급 감소인데, 수요가 증가하는 게 아까 전에 말했던 통화량 증가 아니면은 뭐 정부 지출 증가 이런 거고, 공급 감소는 뭐냐? 이게 과거에 한번 있었어요. 원자재 가격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비용이 상승하면 많이 못 만들잖아요. 그게 가장 큰 게 오일 쇼크.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 과거에 석유 가격이 갑자기 엄청 올라가지고 근데 또 그거랑 다르죠. 그거랑 좀 달라요. 왜냐면은 개개 물품의 가격은 인플레이션이라고 말 안 해요. 물가는 전체 물건의 가격이다. 그러니까 수요 증가에 인플레이션 된 게 아니고, 그거는 그냥 가격이 오른 거죠. 가격이 오른 거다. 그거는 미시 측면이고, 만약에 개 같은 것도 맞죠? 개 같은 건 인정. 오이쇼크 같은 거. 근데 이게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일어나면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빡셔. 해결하기가 너무 빡쳐요. 이 보세요. 한번 이 그림으로 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거 생각해봐야 돼요. 공급은 늘리기 쉽다? 개 어렵다. 그러니까 공장 짓고 기술 발전시키고 노동자 개 싸게 부려먹고 해야 늘어나는 게 공급이다. 그러면 수요는 늘리기 쉽다? 쉽다. 돈 찍어내고 정부 지출 늘리고 하면 늘어나는 게 수요다.
그럼 수요는 조정하기가 쉽거든요. 어떻게든 돈도 찍어내긴 어쨌든 뭐 찍어내고 다시 그거 회수하는 것도 가능은 하잖아요. 회수도 가능은 해요. 네, 그러니까 회수도 가능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조정할 수 있는 건 이 AD 곡선만 조정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 AS 곡선은 내가 먼저 조정 못해요. 그런데 아니 그러면 AD 곡선이 늘어났어. 이렇게 물가가 올랐대요. 물가 올랐어. 그리고 좋은 점도 있어요. 이 뭐야 수요 측면에서 늘어나면 보면 알겠지만 이 공급이 늘어나거든요. 수요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이라면 넥슨 게임 근데 그 온라인 게임이 원래 경제학자 써요. 좀 많이 경제학 자문도 하고 하는 편이야. 그 게임 안에 경제 유지하는 게 생각보다 빡시대요. 그래가지고 경제학 약간 알아야 된다던데. 수요 측면에서 인플레이션 일어나면 공급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하잖아요. 총공급 총소득이지. 소득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수요 측면에서 인플레이션 일어나면 인플레이션이지만 어쨌든 좋은 점도 있잖아요. 이거는 소득이 아니지. 취업이지. 취업 증가했잖아요. 지금 취업 증가하잖아. Y가 그 전체 사회의 그거니까 공급이니까. 그런데 그리고 회수도 가능하다 했죠. 그러면 수요를 다시 돌릴 수도 있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물가를 다시 내릴 수도 있단 말이죠. 돈 회수해가지고 빡치겠지만. 그런데 만약에 이 오일 쇼크가 났다. 갑자기 오일 쇼크가 났다. 공급이 조졌다. 예, 그거는 이제 그렇죠. 이거는 수요 조절을 한 거고. 만약에 공급이 조졌다. 공급이 조진 건 어떻게 돼야 되지? 공급이 조진 건 템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측면이냐면 이제 그 온라인 게임에서 갑자기 템이 안 나온다. 드랍류 조정한 거예요. 드랍류 조정해버린 거야. 템이 안 되게 드랍류 조정해요. 그러면은 공급이 줄어들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요. 지금 물가 올랐죠. 물가 올랐는데 공급 감소했어. 그러니까 우리 실업률 올랐어요. 취업 감소하고 그러니까 생산은 줄어들고 오히려 생산은 줄어들었는데 물가는 올랐어. 맞죠? 엄청난 문제죠. 그리고 이게 왜 문제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물가를 낮추고 싶잖아요. 물가를 낮추려면 이 AD 곡선을 이동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가를 낮추려면 어디로 이동시켜야 돼요? 여기 밑으로 더 뒤로 이동시켜야 되죠. 더 뒤로 이동시키면 어떻게 돼요? 물가를 낮추면 Y가 개감소해. 우리나라 망해요. 공급이 아예 생산을 아예 중단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죠. 돈을 아예 빼버리면 아예 경제가 망해. 그러면 경제라도 살리자 하면 경제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Y 늘려야 돼. Y 원래대로 늘리려면 그 뭐야 에이지 곡선을 엄청 늘려야 되잖아요. 에이지 곡선 엄청 늘리면 어떻게 돼요? 공급은 똑같아요. 공급 원래로 돌아왔는데 물가가 개올라요. 미친 물가야. 그러니까 이 공급이 되면 어떻게 되냐? 그렇죠. 뭐 유저가 다 나가겠지. 경제 망하는 완전 그건데 경제 망하는 길이거든 이게. 경제 망하는 길. 공급 개감소, 물가 개증가. 그래서 공급 해결하려면 물가 박살내야 되고 그냥 약간 뭐지 짐바브웨 어디였지? 어쨌든 걔 통화 망한 데 있잖아요. 수레로 끌고 다니면서 물건 사야 된다 하는데 그런 막 지폐에 막 1억 적혀있고 1조 적혀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물가를 해결하려면 경제가 그냥 망해야 된다. 국가 망한다. 이제 이 두 가지 그 서로에 서는 거야. 선택지가 공급 해결하고 물가 망할래, 물가 해결하고 국가 망할래 이 두 가지로. 그러니까 이게 일어나면 안 돼요. 이게 일어나면은 진짜 개 힘들어져 경제가. 공급이 감소하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하거든요.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이게 좀 그건데 이게 좀 포인트가 과거에는 물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면, 아니 근데 이것도 잠깐만, 이거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이 있다 아직 하고, 이제 필리스 곡선 들어갑시다. 필리스 곡선은 별로 안 어렵거든요. 필리스 곡선은 뭐냐면은, 필립스 곡선, 이게 이거는 그거예요. 자료 팩트 통계로 한 거예요. 통계로 해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관계를 낸 거야. 냈더니 여기가 실업이고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모양이 나오냐?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나와. 이게 필립스 곡선이거든요. PC 필립스 커브 해서 이게 그럼 어떻게 돼요? 실업률이 지금 보세요.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 그러니까 물가가 낮아지면 실업률이 증가하고, 반대로 실업률을 낮추면 물가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은 디플레이션 가면 실업률 증가하죠. 실업률 증가하죠. 예. 맞죠. 반비례다 한다. 이런 팩트를 낸 거예요. 이거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사실 그림을 보면요, 이게 인플레이션의 P잖아요. 그리고 이게 Y가 아까 전에 반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곡선상으로 보면, 요거를 반대로 세우면 요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요런 거. 이게 뭐였어요? 아까 AS였죠. 그러니까 공급 곡선을 그냥 반대로 해버린 거야. 그 실업 측면에서 공급 곡선을 보면 요게 이렇게 이쪽으로 이게 좌우 반전을 하면은 요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그냥 그 말인데, 이제 이걸 팩트로 봤다는 거. 실제 그 그래프 자료, 통계 자료를 보고 말을 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까 스태그플레이션에 연결돼요. 이제 과거 인플레이션 할수록 취업 잘 돼요. 그래서 이제 경제학에서는 실업 or 인플레이션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날수록 취업이 잘 된다. 뭐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둘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경제학에서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실업 문제를 해결한다. 이제 이거를 모든 국가들이 선택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항상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요. 우리나라 인플레이션 일어나는 이유, 다른 데도 인플레이션 일어나는 이유 하면은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아까 전에 이게 안 통하는 존재를 만났잖아요. 그게 뭐다? 이제 최종 보스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게 보스예요, 보스. 왜? 지금 이게 일어나기 전에 오일 쇼크거든요. 이거 오일 쇼크 일어나기 전까지는 약간 그 케인즈 학파들은 오히려 약간, 그러니까 취업 해결을 위해서 6천원 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취업 해결을 위한 걸 하다 보니까 6천원이 된 거죠, 결과적으로. 짜장면 만들어 드셔야지. 어쨌든 이제 케인즈 학파들은 오만해졌어. 이거 이 필립스 곡선을 만나고 얘네들이 오만해졌어. 어떻게 오만해졌냐? 얘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아니 실업률 줄이려면 우리 인플레이션 조금만 견디면 되네? 이걸로 계산을 한 거예요. 반대로 이거는 텍스트라고 했잖아요. 이게 통계 자료를 가지고 계산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물가 5% 올리면 실업률 줄어드는데? 이 정도면 할만하지 않냐? 이러면서 정책 실시하자. 이런 오만한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오만한 생각을 해서 스태그플레이션한테 박살이 났어, 이때. 이 오만한 생각을 하다가 오일 쇼크 나서 박살이 났어요. 왜냐면 스태그플레이션 뭐라고 했죠? 물가 오르는데 실업률 증가. 그러니까 경제 망하는 상태. 이걸 만나버린 거예요, 얘네들이. 답이 없어, 이거. 지금까지 생각으로 답이 없어요. 왜냐면은, 아니, 맞아. 딱 그거예요. 당했어. 보스 모브 만나버린 거야. 얘네들이 오만하게 이제, 얘네들 세상이었거든, 사실상. 왜냐면은, 정부가 이제, 실업률 낮추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 물가 이 정도만 올리면 돼요. 이러면서. 돈 조금만 더 푸세요. 이러면서. 이러고, 물가 낮추고 싶은데 이러면 이거 실업률 몇 퍼센트 일어날 텐데 괜찮아요? 이러면서 막 이제 지들끼리 거의 세상을 지배한 거야. 그런데
이제 오일쇼크 나타나버렸다. 바로 개쳐맞죠. 바로 개쳐맞고 이제 조져버렸다.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고전학파 쪽이 여기 와서 뭐라고 하냐. 야, 스태그플레이션 왜 일어나는지 아나? 왜 일어났게? 니들이 정부 정책으로 돈 막 풀고 그래서 경제 망가진 거야 임마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얘네들이. 고전학파 쪽에서. 사실 고전학파는 아니지. 이때는 2세대니까 이제 뭐 통화주의나 아니면은 이제 신고전학파겠죠. 어쨌든 신고전학파 애들이 이제 스태그램을 보고, 야 니들이 그렇게 그 정부 정책으로 다 할 수 있다 했지만은 정부 정책으로 그렇게 니 맘대로 인위적으로 하다가 경제한테 쳐맞는다 이렇게 이거를 보여준 거야 얘네들이. 이렇게 말을 했죠. 근데 이제 뭐 케인즈 학파는 이게 왜 이러느냐 하면은, 이거는 오일 가격 올라서 일어난 거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다. 할 수 없는 문제였다. 이렇게 말하고 케인즈 학파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냥.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니들이 정부 정책으로 돈을 계속 풀어서 인플레이션이 끝없이 돼가지고 박살났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 버렸다. 는 이야기 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이제 이렇게 오만하게까지는 안 하죠. 근데 이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 정책이나 이런 그 기본적인 베이스는 유지가 되거든요. 생각 자체는. 현재는 이제 이렇게 오만하게까지는 안 하지만 이제 조심조심 정부 정책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이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은 이 플리스 곡선에 따르지만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변수가 있다. 이게 보스몹이다. 이 경제학의 보스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는 게 엄청 빡쳐요. 해결할 수 있는 게 아까 전에 말했듯이 물가 개 올리면서 억지로 실업률 낮추는 거, 아니면은 실업률 개 미친 듯이 올리면서 물가 유지하는 거. 이게 두 가지 선택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상태가 오면은 그냥 조지는 거예요. 국가가 조지는 거야. 둘 중 하나는 버려야 돼요. 여기서는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다 했어. 여기서는 이제 평소에는 실업 아니면 인플레이션 둘 중에 하나 해결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둘 중에 하나를 완전 버려야 되는 거야.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를 완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안 일어나야 되는데 이거는 어렵다. 공급 측면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뭐 고전학파 의견에 따르면 이제 이게 사실 경제 망가지라는 게 이제 노동자들이 인플레이션 예상을 너무 빡시게 한다. 그러니까 돈 엄청 오를 거다. 인플레이션 엄청 오를 거다. 이렇게 예상한다는 거.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를 것 같으니까 자기 월급 개 올려달라 해서 자기 월급 올려달라 하겠죠. 자기 월급 올려달라 해가지고 그 기업에서 물건을 못 만드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존재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격 자체가 올라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월급이 너무 올라가지고 기업에서 물건을 많이 못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월급이 항상 오르는 게 좋다는 건 아니죠. 이게 이 선까지 와버리면 조지는 거야. 그러니까 월급 올리는 거는 그거인 거죠. 약간 아사라 줄타기인 거죠. 서민들의 생활을 위해서 올려야 되지만 이제 올리다가 여기까지 도달한다? 이러면은 그냥 다 같이 망하는 거야. 이제 경제학에서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근데 또 인플레이션 일어나면 월급이 안 오를 수가 없잖아. 사실 노동자 입장에 생각하면은, 아니 내가 살 수 있는 게 자꾸 적어지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자꾸 물건을 못 산대요. 내가 원래 100만 원으로 먹고 살던 사람인데 지금은 200만 원 필요하면 200만 원으로 올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또 너무 올리다 보면 국가가 망하니까 경제하기 어려운 거죠. 사실 이 조절이 어려워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 많은 게임들이 말아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메플도 망하고 던파도 망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약간 그 경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문제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경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제하기 어려워서 게임에서도 조절이 안 된다. 이제 채민님 많은 게임을 해보셨으니까 여러 가지 그 적용되는 사례를 잘 아시는 것 같네요. 어쨌든 그러합니다. 아니 근데 뭐 생각해보면 게임 안에서는 그 조절을 창조주잖아. 창조주 사실상. 왜냐면은 돈 푸는 것도 내 맘대로, 아이템 푸는 것도 내 맘대로인데 돈 아이템 푸는 거 맘대로 해도 박살난다. 박살났는데 현실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사실 대단한 거죠. 지금까지 이렇게까지라도 가는 게. 게임에서는 자기가 모든 걸 선택할 수 있어도, 기업이 모든 걸 할 수 있어도 경제가 박살나는데, 현실에서는 그게 맘대로 안 되는데도 이렇게 어찌어찌 잘은 아니지만 어찌어찌 굴러가잖아요. 그런 거 보면 대단한 것 같아. 어찌됐든 거시경제학은 이제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네요. 뒤에 조금 뭐 경제 변동 이런 이야기 있긴 한데 별로 중요한 내용 아니니까 이걸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관계가 결국 그 총 공급 곡선에서 나온다. 필리스 곡선과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로 이제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2시가 다 돼가니까 광대를 한번 치고요. 우리 한번 마무리를 합시다. (30) 26 데미지 행복하지 못하다잉. 어쨌든 거시경제학은 여기까지. 그리고 원래는 이제 거시경제학은 여기까지 하면은 마무리가 됐어요. 오늘 이제 총공급, 총수요 곡선 하고 그 다음에 필리스 곡선 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원래는 이제 국제경제학이라고 해서 이제 그 외국과의 관계 이야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안에도 지금 우리가 거시경제학 스킵한 거 중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은 그런 거는 사실 뭐 여기서 굳이 말할 필요 없는 것 같고 제가 문제 풀면서 이제 하나하나 체크하는 그런 것들이니까 굳이 거기까지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경제학을 일단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시다. 나중에 제가 경제학 공부를 좀 한번 하고 OX로 다시 돌아왔었거든요. 경제학 이제 기본 강의는 여기서 끝. 11부죠. 11부로 잘 끝냈네. 생각보다 빨리 끝냈거든요. 오늘 끝낼 줄 몰랐는데 다행히도 끝낼만 해서가지고 어쩌지 잘 끝난 것 같아요. 치매님도 뭐 지금까지 경제학 들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지금 거시경